내가 네안데르탈인? 1. 근래 폭발적인 진전을 보이고 있는 유전자 분석은 나의 조상을 비롯하여 다른 사람들의 조상은 누구인가, 즉 인류의 뿌리에 대한 궁금증에 상당히 설득력 있는 답을 제공하고 있다. 과학은 과거부터 상식이라고 생각하던 것을 과감히 부정하면서 참이라고 강요하는 것에 앞장서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당혹스러운 것이 인간, 즉 우리의 선조에 관한 문제이다. 그동안 우리의 선조에 관한 한 수많은 학자들의 도전으로 현재 기초적인 그림은 그려지고 있는 상태이지만, 워낙 오래된 과거를 다루다 보니 수학 공식처럼 명쾌하게 설명되지 않는다. 어떤 대상을 설명하는데 자료에 따라 연대상 몇십만 년 정도 차이가 나기도 하지만, 이는 앞으로의 연구에 의해 보다 정리될 것이므로 이해하기 바란다. 인류의 조상을 줄거리를 설명하려면 700만 년 전 활동한 것으로 보이는 사헬란트로푸스 차덴시스, 즉 투마이, 호모 하빌리스,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호모 에렉투스 등 낯선 이름의 종들이 속속 등장한다. 이렇게 다른 이름들이 줄줄 나오는 것은 이들 간의 차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고릴라와 오랑우탄, 원숭이 등이 비슷하기는 하지만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달리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런 연구는 전문 과학자들의 일인데, 약 340만 년 전 출몰한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인 루시와 약 700만 년 전 활동했다고 보여지는 투마이는 확연한 차이점이 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지금 인류와 같이 흰자위가 있는 반면, 투마이는 원숭이와 같이 눈 흰자위가 없다. 또한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경우 턱 근육이 많이 발달했는데, 이는 풀을 씹었기 때문으로 생각한다. 이런 특징들이 진화의 진화를 거듭하여 현대인이 태어나는 발판이 되는데, 인류의 시계를 쭉 내려 200만 년에서 250만 년이 되면 호모 하빌리스가 등장한다. 이들이 최초로 도구를 사용했다고 알려지며 이후 대체로 약 170만 년 전에서 180만 년 전에 호모 에렉투스가 태어난다. 호모 에렉투스가 중요한 것은 이들이 아프리카에서 출발하여 세계로 퍼져나가 인류가 세계를 지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학자들의 부단한 연구에 의하면 약 40만 년 전에서 50만 년 전에 네안데르탈인이 지구상에 등장하며, 이어서 현대인의 시조로 불리는 크로마뇽인이 등장했다고 설명한다. 한국인에게 네안데르탈인이 어떻고 크로마뇽인이 어떻고 이야기하면 그것이 우리와 무슨 관련이 있느냐고 반문하기 십상이다. 그러나 한국인들이 유럽과 시베리아 남부에 흩어져 살았던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를 갖고 있다고 말하면 비로소 흥미를 보인다. 내가 정말로 원시인의 대명사로 불리는 네안데르탈인과 연관되어 있느냐는 질문이다. 우리의 선조에 관한 이야기라고는 하지만 이를 말끔하게 설명하는 것이 간단한 일이 아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타임머신을 타고 현장을 일일이 확인하면 간단하지만 타임머신이 아직 개발되지 않았음은 물론이다. 그러므로 현재까지 알려진 정보로 이를 재구성해보는 것이 최선인데, 이를 위해 지구에 우리 인간이 태어나게 된 원천부터 간략하게 접근한다. 한마디로 지구의 역사를 파악하면 지구상에 태어난 포유류, 즉 우리에 대해 보다 이해하는 것이 쉬워지기 때문이다.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에 의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는 약 137에서 138억 년 전에 탄생했고, 태양계의 지구는 약 46억 년 전에 태어났다. 지구가 태어난 이후 약 6에서 7억 년이 지나 최초의 생명체인 박테리아가 태어났으며, 이후 30억 년 동안 원시 생명체만 지구상에 살다가 약 5억 5천만 년 전 캄브리아기에 생명체 대폭발이 일어난다. 이후 인간이 속한 최초의 포유류 조상로 불리는 거대한 파충류 시냅시드가 공룡이 태어난 시기와 비슷한 약 2억 5천만 년 전에 태어났고, 이들이 육식동물로 진화했다고 추정한다. 그런데 인간들의 선조인 초기의 포유류는 파충류에서 분리되었다. 악어와 같은 파충류에서 분리되었다는 말에 놀라겠지만 학자들의 주장은 단호하다. 파충류와 포유류는 전혀 다르게 보이지만 파충류의 비늘 한 개가 포유류의 수십 수백 개의 털로 변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초창기 포유류의 체구는 매우 작아 약 15cm 정도, 즉 한 주먹도 안 되는 쥐와 같이 생겼으며 초식성, 즉 풀만 먹고 살았다고 추정한다. 포유류의 특징은 파충류와는 달리 피부에 땀샘이 있어서 체온을 조절하고 알 대신 새끼를 낳는다. 또한 코와 귀가 발달했고 주로 밤에 활동하는 야행성이었다. 그런데 캄캄한 밤에 살아남으려면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고, 에너지를 확보하려면 먹이를 많이 먹어야 하는데 귀가 잘 들린다고 먹이를 많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먹이를 조금만 먹고도
체온을 유지할 방법을 찾아야 했는데 포유류는 새로운 장치를 발명했다. 요철 모양의 어금니로 한마디로 음식을 찢고 갈아으깰 수 있는 이빨로 무장했다. 턱뼈에 붙은 아래의 어금니가 서로 잘 맞물려서 음식물을 잘게 씹을 수 있게 되자 더 많은 칼로리와 영양을 섭취할 수 있는 구조, 즉 보다 활동적으로 다닐 수 있게 되었다. 이후에도 동식물의 진화는 계속되었는데 주라기 시대에 공룡이 나타나 무려 1억 6,500만 년을 군림한다. 여하튼 공룡은 6,500만 년 전 거대한 혜성의 지구 충돌, 화산 폭발 등으로 갑자기 지구상에서 사라진다. 이때 공룡의 자리를 차지한 동물이 당시 가장 하찮은 포유류인데 동굴이나 땅속에서 근근히 살아가던 이들은 공룡이 사라지자 드디어 활개를 치기 시작한다. 사자가 사라지니 토끼가 왕이 되었다는 뜻으로 이후 이들이 진화의 진화를 거쳐 현재 우리들이 되었다는 것이다. 공룡 시대의 어느 동물보다도 열등했던 작은 쥐 모양의 포유류가 현재의 인간이 되어 지구의 최상 위층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룡이 사라진 후 인간의 조상 족보는 차츰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최초의 영장류는 여우원숭이과에 속하는데 약 5천만 년 전에 등장한다. 공룡이 지구상에서 사라진 지 약 1,500만 년 후이다. 이후 약 3,400만 년 전에는 보다 체구가 크고 영리한 데다 공격적인 원숭이들이 진화했고 약 3천만 년 전 우리 인류의 조상으로 설명되는 가장 오랜 유인동물이 카이로에서 남쪽으로 100km 떨어진 바이옴 오아시스에서 발견되었다. 학자들은 이들이 사람인지 원숭이인지 명확히 구분할 수는 없지만 인류와 유인원의 공통 조상으로 생각한다. 언뜻 보아서는 작은 개와 비슷하지만 영장류로 볼 수 있는 전형적인 두개골에는 긴 코와 커다란 치아가 있기 때문에 이집트피테쿠스라고 명명되었다. 이후 이들이 계속 진화하여 약 2천만 년 전에 현재의 유인원과 비슷한 영장류가 등장한다. 드리오피테쿠스라고 불리는 동물로 숲속의 과일이나 잎, 어린 가지, 꽃을 먹고 생활하며 네 발로 돌아다녔다. 드리오피테쿠스를 이어 꼬리 없는 원숭이, 일종인 라마피테쿠스가 등장하는데 이들은 크고 평평한 어금니와 보다 작은 앞니를 가지고 있었다. 그 덕분에 다른 동물보다 강인해졌고 영양가 낮은 음식물도 먹을 수 있어서 가혹한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학자들의 눈물겨운 노력으로 드디어 인간과 원숭이가 갈라져 나간 계통도를 어렴풋이 그려내기 시작했는데 그동안 인류학자들을 괴롭힌 것은 800만 년 후부터 200만 년 정도까지의 연결 즉 중간고리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를 중간고리는 잃어버린 고리 또는 멸실환, 미싱링크라고도 하는데 생물이 진화해온 과정에서 멸실되어 있는 생물종을 말한다. 영장류가 인간의 단계로 진화하는데 반드시 거쳐야 할 제3의 생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굳이 말하자면 원숭이와는 완전히 다른 특성을 가진 반인반수의 제3의 생물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당연한 질문이지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는 것이 간단한 일이 아니다. 400에서 500년 전에 미라가 발견되어도 언론 매체가 대서특필한다. 사람의 시신을 매장하면 단 몇 년도 안 되어 모두 육탈되고 뼈만 남으며 뼈도 대체로 100년 정도면 완전히 사라진다. 우리나라의 풍수지리에 의하면 특별한 경우 500년에서 1000년 동안 뼈가 존재하는 경우를 명당이라고 하는 것으로도 알 수 있다. 하물며 10만 년, 100만 년, 1000만 년 전의 뼈를 수습하여 연구한다는 것이 수월할 리 없다. 인류의 조상을 연구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다른 연구와 같이 아이디어와 집념으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행운도 따라야 한다는 데 특수성이 있다는 뜻이다. 현대와 같은 첨단 과학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화석이 어떤 연유로든 지표면에 나온 것을 발견하거나 인류 화석이 있다고 추정되는 곳을 예견하여 인내를 갖고 발굴하는 것이 기본이라 볼 수 있다. 그런데 어떤 연유로든 지표면으로 노출되더라도 2에서 3년 내에 발견되지 않으면 부식되거나 완전히 파손된다. 그러므로 고인류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화석이 발견될 만한 곳을 찾아 잠시도 쉬지 않고 방문하여 관찰하지만 거의 대부분 학자들이 평생 동안 단 하나의 인류 화석도 발견하지 못하고 죽는 것이 사실이다. 고인류학자로서 화석을 발견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며 행운이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그럴수록 인류 화석을 발견하면 대단한 명성을 얻을 수 있으므로 수많은 학자들이 도전한다. 1974년 미국의 고인류학자 도널드 요한슨 박사가 에티오피아 아파르 삼각지의 한 지점인 하다르에서 수십 개의 뼈 조각을 찾아냈다. 이 유골이 바로 약 300에서 360만 년 전에 살았던 원숭이와
인간 사이의 과도기적 생명체로 현대 인류의 조상이 된다는 그 유명한 루시이다. 학자들에 따라 이를 원숭이보다는 유인원과 인간 사이의 과도기적 생명체라 설명하기도 한다. 루시라고 명명된 이 유골은 320만 년 전 살았던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고 설명된다. 지금까지 많은 유인원 관련 화석이 발견되었지만 이 루시라는 화석이 유난히 관심을 끄는 것은 유인원과 현생 인류의 중간고리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생김새는 원숭이와 비슷하고 치아는 인간과 거의 유사하다. 무릎 관절로 미뤄봐서 루시는 침팬지보다는 사람에 가까우며 뛰기보다는 걷기에 편한 골반과 두개골 구조를 갖고 있었다. 여자의 몸무게는 약 28에서 30kg, 키가 100에서 120cm였고 남자는 몸무게가 40에서 55kg, 키가 120에서 135cm 정도였다. 루시가 인류사에서 큰 중요도를 부여받은 것은 작은 용량의 두뇌를 갖고 있지만 골반과 다리뼈 모양을 볼 때 분명히 두 다리로 곧게 서서 걸었다는 점이다.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어준 첫 번째 변화는 두뇌 용량이 아니라 직립보행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준 예이다. 즉 루시는 인간처럼 직립보행한 증거를 보여준 가장 오래된 원인이다. 2002년에는 드디어 인간과 침팬지의 공동 조상으로 추정되는 약 700만 년 전 고인류의 화석이 아프리카 중부 차드 공화국에서 발견되었다. 사헬란트로푸스 차덴시스로 불리며 현지어로 투마이란 이름이 붙은 이 원인의 두개골은 침팬지와 크기가 비슷하지만 성인 남자와 유사한 얼굴을 지녔다. 투마이가 발견되자 학계에서는 인류 선조라는 주장과 원시 침팬지의 일종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지만 컴퓨터 3차원 촬영으로 재구성된 투마이 화석을 침팬지와 고릴라 등과 비교하여 투마이는 침팬지나 고릴라가 아닌 원시 인류, 즉 호미니드가 명백하다는 설명이 대세이다. 2009년 10월보다 강력한 폭탄 즉 고인류사의 획기적인 신기원이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300에서 360만 년 전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보다 약 100만 년 앞서는 약 430에서 450만 년 전 인류의 조상인 아르디피테쿠스라미두스, 즉 아르디가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아르디피테쿠스라미두스는 루시가 발견된 곳에서 약 70km 떨어진 에티오피아에서 발견되었는데 속령은 땅 위에 사는 유인원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아르디의 골반, 다리뼈, 발뼈, 손뼈, 발목뼈, 이빨이 붙은 아래턱뼈와 머리뼈를 찾아냈는데 이 뼈들을 고인류학의 로제타석이라 부르기도 한다. 로제타석은 나폴레옹이 이집트 원정 때 발견한 것으로 이집트의 상형 문자를 풀게 만든 장본인이다. 크기는 그다지 크지 않지만 이 비석에 클레오파트라 단어가 그리스어 이집트 상형 문자, 민중 문자로 적혀 있었다. 그동안 이집트의 상형 문자를 사용하지 않아 이집트에 대한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는데 프랑스의 샹폴레옹이 로제타석에서 상형 문자를 읽는 실마리를 찾아낸 것이다. 로제타석을 획득한 실마리는 바로 클레오파트라라는 단어를 읽어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현재 영국의 대형 박물관 입구에 전시되어 있는데 이러한 중요한 계기가 된 것을 로제타석이라 부르는데 바로 아르디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다. 복원된 아르디는 성인 여자인데 1.2m 정도의 키의 몸무게는 54kg 정도이다. 루시보다 키가 약간 큰데 몸무게는 2배나 된다. 아르디의 중요성은 이미 침팬지와 상당히 달라진 원시 인간형이라는 점으로 수명은 15에서 20년 정도로 추정한다. 학자들이 아르디의 환성을 보낸 것은 아르디가 루시보다 100만 년이나 오래 전에 살았지만 그동안 발견되었던 어떤 유인원보다 현생 인류의 중요한 특징을 모두 갖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특히 놀라운 것은 아르디가 살았던 440만 년 전의 주변 환경이다. 그동안 거의 정설로 인정된 사바나 가설에 의하면 인간류가 지상으로 내려오게 된 근본적인 요인은 아프리카의 환경이 바뀌어 밀림이 사라지자 할 수 없이 땅으로 내려왔다는 것이다. 나무에서 살다가 땅으로 내려왔으므로 이족 보행으로 진화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아르디가 살았던 지층의 각종 자료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당대의 아르디는 사바나, 즉 평원지가 아니라 울창한 삼림지역에서 살았다고 결론 내렸다. 아르디는 삼림지역에서 살았음에도 이족 보행을 하고 있었다는데 학자들이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아르디가 이족 보행이 가능함에도 삼림에서 살 수 있게 된 것은 커다란 엄지발가락의 효용성 때문으로 추정한다. 엄지발가락으로 나무를 잡거나 잘 올라갈 수 있었는데 이는 지상에 살고 있는 사족 맹수들로부터의 위험을 막아주는 것은 물론 발가락으로 나무를 꽉 잡고 과일들을 따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
손은 비교적 자유로워 어떤 물건이라도 잡고 이동하기에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인류의 선조들이 두 발로 걷게 되자 일련의 진화적 도미노 현상을 초래했다. 하나의 변형이 다른 변형의 방아쇠가 된 것으로 변화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갔는데 발가락, 다리, 골반, 등뼈, 머리뼈 순이다. 여하튼 아르디는 삼림에서 살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조상들이 나무에서 내려와 평지에서 살게 된다. 학자들은 그 이유를 삼림이 사라진 것과 먹이 때문으로 인식한다. 천연재해로 그들의 근거지인 숲속이나 그 주위에서 먹이를 구할 수 없게 되자 할 수 없이 땅으로 내려와 다른 먹이를 구해야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변수가 생긴다. 나무에서 언제든지 구할 수 있는 과일 대신 작은 새라든가 땅쥐, 두더지 같은 것을 찾아 먹게 된 것이다. 그런데 열매만 먹었지만 이들 진귀한 먹이가 생각보다 맛이 있으므로 그 먹이를 얻기 위해 지상으로 내려오는 일이 더욱 빈번해졌다는 설명이다. 맛있는 먹이의 유혹은 그들로 하여금 지상으로 떼지어 내려와 막대기로 뿌리를 파헤쳐 일구기도 하고 돌로 오래된 나무 그루터기를 치고 두들겨 곤충의 유충을 얻기도 했을 것이다. 이런 일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즉 손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걷는 일에서 해방되는 것이 중요하다. 손이 여러 가지 일로 바빠지면 바빠질수록 발은 더욱더 스스로 혼자 걷는 일을 익힐 필요가 있다. 즉 손은 발로 하여금 걸음을 익히지 않을 수 없도록 움직여 나갔고 발은 손이 다른 일을 하도록 해방시켰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근래에 공통된 의견은 사람과의 동물은 근원을 지금부터 약 400만 년 이전에 태어난 아르디로 간주하며 이후 다양한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태어났다고 인식한다. 똑바로 서서 걷는 것과 크게 늘어난 뇌의 용량, 잘 발달한 언어는 인간이 인간답게 진화하는 것을 도와주었지만 인간인은 맹수보다 여러 면에서 생존에 뒤떨어지는 조건을 갖고 있었다. 우선 지상에서의 생활에 적합지 않은 감각기관을 갖고 있는데 후각은 약하고 청각도 별로이다. 처음 등장할 때의 포유류보다 이 부분에서 퇴화한 것이다. 더구나 체격은 끈질긴 지구력과 번개처럼 빠른 단거리 경주에도 적합지 않다. 청취자에게 원하는 것은 1. 구독 2. 좋아요